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습니다. 낮에는 약간 더위를 느끼는 정도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쾌적함 1년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더욱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더욱 애틋하게 느끼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도 잠시라는 단어가 주는 애틋함을 느낄 때가 많죠. 그렇습니다. 소중해도 항상 있으면 그 가치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애틋함이 오히려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역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역설을 극복해야 할 겁니다. 소중함은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매주 금요일날 여러분을 찾아뵙는 출발 사랑방 순서인데요. 오늘도 금요일날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예, 자, 참 여러 가지로 이번 주에도 일이 많았어요. 예, 자, 그러면 이번 주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하셨던 속담. 김원국 교수님부터 어떤 겁니까? 저는 정말 쉬운 속담이고 편한 속담. 지성이면 감천이다. 어휴. 네, 마음이 끝간데까지 다다르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시키고 세상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들을 서로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야 될 텐데요. 예.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갈등도 많았지만 결국은 그동안에 굉장히 강한 포지션으로 이 압박하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야당 대표들 설득하고 야당 의원들 설득에 나선 그런 여당 지도부가 결국은 그런 감동으로 만들어냈다. 물론 야권에서는 불만이겠지만 그러나 사법 공백을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정조 대왕이 좋아했던 중용의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정성되면 나타나고 나타나면 뚜렷해지고 또 뚜렷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르게 된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씩 배워가면 세상이 바뀐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정치권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 지난 정부 생각해보면 최근에 댓글 사건, 국정원 동원, 군 동원, 블랙리스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소위 말해서 맹작을 얘기했던 시비지심, 옳고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치권이 국민 위에 군림했다가 그 과거를 이제 우리가 딛고 정말 민주주의의 가치에 근거해서 정치도 협치하고 또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민주주의 과정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여야 정치권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국민을 모시고 나가야 된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법원장 이제 사법 공백을 없애면서 최종적으로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로 야당도 물론 반대의 목소리, 견제의 목소리 내야 되겠지만 여당도 최소한 야당을 설득하는 그런 협치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골라봤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럼에 그거 많이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야 된다. 이거 많이 썼거든요. 네, 그거 당연히 근데 중요하죠. 이번에 전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 얘기를 듣고서 전화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얘기. 저도 그동안 좀 아쉬웠던 게 예. 초기에 야당 당사를 찾아가듯이 꾸준하게 전화도 하고 야당 의원들 존중하는 모습이 오바마 필요합니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참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원내대표 전화했다는 거 보고서 이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도 전화를 했었으면 어떨까. 그것도 더 저는 좋죠. 사실은 거기까지 바랬는데 거기까지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김우석 부소장님. 예, 저는 요새 가장 핫한 속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새 또 속담도 핫한 게 있어요? 북한이 얘기하면 핫해지잖아요. 예. 그렇군요. 네.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사실 어제 보니까 행렬은 간단가 그거던데? 예, 행렬은 간다는 북한에서 하는 얘기고요. 원래는 아랍 속담이래네요. 그래요? 예, 언론에서 나왔는데. 아랍에서 개를 많이 키우는 모양이에요. 마차는 간다라고 하는 건데,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는데 그거는 혹시 낙타는 간다가 아니고요. 마차는. 낙타가 끄는 마차일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저기 그 아랍 속담이 있고 어제 모 방송사에서 뉴스를 보니까 이게 뭐 미국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도 나왔고 제가 찾아보니까 YS도 기차는 간다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북한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마차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사실 이 마차가 그냥 마차가 아니라 핵을 실은 마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핵을 가진 마차가 폭주할 때 옆에서 개를 짖는 거는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개가 또 와치독이냐 하운독이냐 경계견이냐 아니면은 사냥개냐 예.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속담이 굉장히 적확하게 상황을 좀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이름 생각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100% 김정은의 그 허락을 받고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온 얘기죠, 뭐. 예. 자, 근데 이거 유엔 얘기 나왔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제 밤에 우리 시간으로 유엔 총회 연설했죠. 평화라는 단어가 32차례 언급됐다 이런데 자,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레이건 대통령의 얘기도 언급을 했죠. 평화라는 것은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평화적 방법으로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어제 내내 지켜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고 뭐 사람의 가치, 평화의 가치 그리고 뭐 촛불 혁명의 가치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대화 얘기도 했지만 또 대화의 전제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와 튼튼하게 공조해서 이런 제재라든가 또는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예. 결국 힘과 또 안보의 근거에서 우리 평화를 지켜나가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하.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도 제재와 압박만으로 서로 성과를 낼 수 없다. 예. 그런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속에서 대화와 평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에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최근에 이 북한과 대결 국면으로 당연히 제재하고 압박을 해야죠. 저렇게 이 독재 시스템의 인권을 뭐 탄압하고 이런 북한 시스템에 대해서 압박하고 바꿔내야 되지만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가 공조하면서도 대화의 틀들을 만들어서 결국 북한을 바꿔내야 하는 주체가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지난번 베를린에서 얘기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저런 핵실험이라든가 또는 미사일 도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탄하고 압박하면서도 우리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서 또 그 모멘텀을 어떻게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 것인가. 대통령의 어제 연설은 상당히 이 세계인들에게 아마 저는 감동을 줬을 거라고 보고요. 네. 또 우리 평창 올림픽의 성공까지도 기원하는 모습 국제사회에서 아마 많은 공감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김우석 부사장님.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현실 인식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이상은 높지만 현실 인식이 냉철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DJ가 얘기했듯이 서생의 이상과 장사꾼의 계산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현실 인식이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그 내용만 보면은 일단 국내 그 지지자들한테는 환호를 받을 법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좀 냉랭한 반응이 나온다는 그 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회심의 미소를 짓게 하는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의 연설은 내용은 간절하고 가슴 벅찬 부분들도 꽤 있었지만 현실인식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아쉬움이 있었고 결국 그 메시지의 타겟은 국내 지지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자들만 가지고 이 그 경랑의 이 위기를
빠져나가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그 간극을 좁히는데 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사실은 굉장히 또 대북 관련 문제가 많았어요. 800만 불 지원 어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정부에서 대북 지원 800만 불 지원 결정도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런 연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북 유화 제스처다라고 만들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북한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오늘 아침에도 협박을 했어요. 예?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뭐 얘기한 것이 예를 들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찾았다. 이 망발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지원하겠다. 대북 지원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평화를 얘기했는데 오늘 돌아온 건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예. 계속해서 서로 간의 벼랑끝 전술로 이 발언에 이 긴장의 강도를 높이면서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예정된 과정이다. 두 사람의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메시지의 성격들을 보고 북한의 최근의 흐름과 미국의 흐름을 봤을 때 대신에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고 해법을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예. 김정은 위원장 발언 정말로 말이 안 되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강한 발언으로 사실은 뭐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외교의 격에 어긋나는 무례한 발언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두 사람의 발언이 국제사회 지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넘어서서 미국과 함께 한미동맹의 굳건함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되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이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 함께 세 정상이 만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어도 미국과의 공조 특히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나갈 것들을 같이 얘기했거든요. 국제사회의 냉혹한 흐름에 있어서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도 지켜가고 북한에 대한 이 도발을 앞으로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 저는 국제사회의 공조는 튼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후에 있었던 3자 회동이라든가 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북한이 그런 장으로 나와서 결국은 변화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현실은 냉철하게 봐야 되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무런 해법도 없이 무조건 제재 압박만 하고 과거에 안보 상업주의만 얘기하다가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냉철하게 북한의 이런 문제점과 이 동북아의 상황을 인식하되 그러나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인의 현실 감각 이거는 정말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김은석 부소장님. 지금 똑같은 북의 아까 리용호 대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장관이 외무상입니다. 외무상. 예.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 이 행렬이라고 하는 게 저쪽은 핵의 마차인데 행렬이라고 하는 건 지원보따리 행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메시지 자체가 어떤 노림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의도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반응을 보면은 결국 미국 간의 벼랑 끝으로 간다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하다는 거죠. 쿠바 사태를 보면 알잖아요. 쿠바 사태에서 소련이 쿠파에 그 미사일을 옮겼는데 미국에서는 저 오면은 격침을 시켜라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캐치한 소련이 후퇴를 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걸 봤을 때도 지금 만약에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과가 너무 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반도에서 벌어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 정부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레이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조를 그게 30년 정도 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없고 이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한다기보다는 그 갈등을 어떠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핸들링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레이건 대통령의 얘기였죠. 예, 네. 레이건 대통령의 얘기를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지난 30년간 북에 속아 넘어간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다고 하면은 똑같이 속는 과정 한 번 속을 때는 속인 사람의 책임이지만 2번 이상 속을 때는 속는 사람의 수치예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두세 번, 한 번, 두 번은 가능하지만 지금 3번 이상 속는 건 아베도 얘기했더라고요. 대화를 얘기하는 건 시간 끌기 전략이다. 그거를 우리가 두세 번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는 걸 보면은 북한의 그 절묘함인지 우리가 우매한 것인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800만 불 지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그거 얼마 안 돼요. 90억이거든요. 저 이제 얘기되는 게 이제 타이밍의 얘기죠. 일단은 얘기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국제사회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함께하고 특히 그것이 그 점검이 되고 어디에 뭐 전용되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는 뭐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질병에 대한 퇴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가지는데 과연 타이밍의 문제고 저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국민의 지금 우리의 우매함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그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국가의 힘이고 그 갈등을 우리의 긍정적인 힘으로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리더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우리 정부가 이런 외교안보적 위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도리어 국민들께 사실은 안심의 마음을 많이 줬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800만 불 액수는 많지 않지만 사실 이거는 정신대 합의금하고 비슷한 액수예요. 그거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에 담긴 정치적인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이밍도 문제지만 정치적인 메시지를 볼 때 북한에서 오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동맹 간에 이탈을 하는 의심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여를 흐트리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액수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아젠다가 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고 과연 지금 인도적 지원 자체를 반대할 상황은 아니죠. 야당에서도 얘기하듯이 인도적 지원 자체는 언제나 있어 왔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그거를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 과연 또 아젠다로 해가지고 북한에서 또 이렇게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응 방향 대화, 평화 이런 부분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좀 어떤 잘못된 수를 들어가지고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 더 했으면 좋겠지만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넘어가야 돼요. 네. 예. 자, 어제 또 뭐가 있었냐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후보자가 아니죠.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160표인데 이 160이라는 숫자가 말이에요. 역대 대법원장 인준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이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54%.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했고 사실이죠. 사실이죠. 네. 뭐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건 숫자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김홍국 교수님? 저는 뭐 숫자는 낮지만 그 협치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란 정말 의미가 있다. 특히 네. 김명수 이제 대법관 인준이 됐기 때문에 대법관이라고 부른다면 대법원장이라고 부른다면 대법원장이죠. 예. 대법원장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라든가 또는 온화하고 합리적이면서도 또 진보적인 목소리,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공감하고 있었다. 특히 5가지 결격 사유 그동안 산무, 오무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더군다나 그 과정이 결국은 협치를 통해서 야당의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돌아본다면 결국 야당과 함께 특히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의 틀들을 만들었고 앞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집권여당이 앞으로 이런 자세로 야당에 대해서 설득하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까지도 물론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도 전혀 협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당으로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보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러겠지만 내부 사정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도 설득해서 결국은 집권 정당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가져야 될 것이냐. 사법 공백 또 정치적으로 많은 앞으로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121석의 소수 여당이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야당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런 협력의 틀들을 만들고 또 국정에 대한 그 서로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명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당이 정말 분주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우석 부수장. 일단은 김명수 대법원장께는 마음고생이 많았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데 사실 그게 또 핵심이기도 해요. 법원이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예. 일단은 협치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일부가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협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부의 파트너들 호남 중심으로 해서의 파트너들의 그 동조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그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정도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가장 큰 지금 수혜자는 민주당 지도부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낙마를 했다고 하면 민주당 지도부들도 도미노로 낙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회를 한번 놓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무마해가지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정말 국정기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고 내부도 다시 한번 조율을 하고 인사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해가지고 정말 단단하게 정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5년을 진짜 탄탄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일단은 이번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됐으니까 많은 야당의 우려나 언론의 우려에 대해서 경청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한 가지가 이제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NBA에 대한 보복 짧게 간단하게 NBA에 대한 보복 문제 이런 의혹 나오고 있는데 짧게. 저는 김홍수 교수님 정치 보복이 이래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더군다나 정부 대통령 또는 우리 정보기관이나 군이 그런 부정을 저질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할 거는 하고 그럼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우석 부장님. 전직 대통령까지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르는데 이게 전전 대통령까지 확대돼 가지고 온 나라가 너무 큰 혼란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은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지금 8시 40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인데요. 금요일 참 많이 밀릴 것 같은데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이라 차도 많이 밀리고 있고요. 마음이 조급하신지 올림픽대로는 각 방향으로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4차로에 추돌사고 있었고요. 처리는 조금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 때문에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가는 길에서도 한강대교와 여의 상류 사이 5차로에 사고 발생해서 이 부근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양재대로는 암사 방향으로 서남 나들목에서 구룡터널까지 밀리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일원터널 부근 구룡사에서 터미널 쪽으로 더디게 통과합니다. 사평대로는 교보타워 방향으로 사평 지하차도에서 3호 가든 쪽으로 차 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직로는 경복궁역에서 광화문을 지나 안국동 사거리 쪽으로 차 간격 바짝 좁힙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경제 문제 고민해보는 순서죠. 경제 빅 이슈.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가 참여한 한미일 컨소시엄. 이 중국 기업을 제치고 일본 도시바 메모리 인수전에서 이겼는데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도시바 이사회가 자회사인 도시바 메모리의 매각을 결정했는데요. 10월 24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그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일 연합군이 중국군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는 산업 발전의 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업의 이제 핵심 부품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패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사생결단으로 이제 이 도시바 메모리 인수전에 뛰어든 겁니다. 이번 그 도시바 메모리 인수 전쟁에서 한미일 연합군은 베인 캐피털이라는 미국 자본이 주도해서 그 모회사인 일본 도시바, 한국의 SK 하이닉스, 미국의 애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전에 나섰고요. 중국은 홍하이라는 그룹이 이제 인수전을 벌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수 가격이었는데요.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은 인수 가격으로 2조eng, 우리 돈으로 이제 20조 원 좀 넘죠. 2조eng을 제시했고요. 중국의 홍하이는 3조eng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결국 최종 결정은 한미일 컨소시엄의 승리로 돌아갔다. 뭐 이건데요. 이건 결국 중국의 패권주의를 도와주는 반도체 굴기를 허용할 수 없다. 이것이 주요 이유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이제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중국은 반도체와 관련 해외 업체들을 계속해서 인수하거나 자체 개발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등간에 시간은 좀 벌긴 벌었는데요. 우리로서는 이제 좀 안도가 되는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 사드 보복 때문에 지금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충격이 큰데 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연쇄적으로 철수하는 거 이게 걱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롯데마트는 중국이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을 희생시킨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줄줄이 결국은 이제 중국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중국에 112개의 점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87곳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임시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롯데마트가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문제는 지금 현대 기아차가 위험하다는 것이거든요. 지난 3월 이후에 현대 기아차의 중국 시장 자동차 판매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판매가 65%나 줄고요. 8월에도 39%나 줄었습니다. 현대 기아차로서는 이제 치명타인데요. 이런 어떤 사드 보복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상반기 이익이 작년 대비 34%나 감소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다가 결국 롯데마트의 뒤를 따라서 현대기아차도 중국에서 철수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지금 뭐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기업들이 금호 타이어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배터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마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철수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어떤 사드 때문에 중국발 위기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도 듭니다. 이게 참 걱정인데 네.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이 사드 때문에 중국한테 받은 피해 규모요.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요. 예. 올해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는 8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관광 감소가 7조 1천억 원, 수출 감소가 1조 4천억 원, 문화 콘텐츠 감소가 87억 원 등입니다. 이 금액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의 0.5%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8%였거든요. 이 중에서 0.5%면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러니까 뭐 타격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중국 경제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은 중국 경제 피해액은 1조 1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나라가 피해 보는 것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 GDP의 이제 비중을 보면은 거의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드를 들여왔기 때문에 중국이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중국은 우리한테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드 문제를 내건 거고, 그래서 사드가 아니라 딴 문제라도 중국은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한 학자들도 많거든요. 그 사드가 중국한테 좋은 빌미를 제공했어요. 글쎄, 빌미죠. 예. 그래서 딴 걸로 하면 또 딴 거를 빌미로 잡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자기네들은 팽창주의 그렇죠. 차원에서 바로 그거죠. 한국을 이용하겠다. 네, 바로 그거죠. 사드가 들어오니까 잘 냈다. 네, 보복하자. 그렇죠. 그것이 중국 이제 자기네 경제에 뭐 손해 보는 건 거의 없고, 오히려 이렇게 사드 보복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제 내몰거나 수입 제한을 하면은 중국 기업들이 이제 살아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생력이 길러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로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총장님, 앞으로 사드 보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일 확대되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사드 보복을 보면 이제 3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단계가 금환영입니다.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관광 오는 거 억제하고요. 한류 문화 상품 수입 막고요. 방송이나 공연을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기업의 영업 정지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 뭐 위생, 안전, 세무조사 이런 조사들을 하면서 이제 기업들을 내쫓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롯데마트도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거고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무역보복인데, 우리나라 상품을 뭐 전면 금지시킨다거나, 중국 자본을 회수한다거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투자를 중단한다거나, 이런 어떤 무역보복도 이제 3단계로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2단계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사드 문제,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문제, 이것이 제대로 해결 안 되면은 사드 보복 계속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 8월에 중국 수출이 15.8% 늘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중국인 사드 보복이 점차 이제 거세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품의 중국 수출이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8월에 중국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6% 이렇게 증가를 한 건데요. 이렇게 왜 증가하는가 봤더니, 품목이 반도체와 석유화학에 집중돼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품목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계속 수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품목은 결국 이제 제한을 안 하고, 수입 제한을 안 하고 계속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우리 경제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부품이나 기술, 지식 이런 걸 수출하고 중국이 거기에 의존도가 높으면은 결국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함부로는 못할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증이기도 한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이 이렇게 그냥 한국에서 물건 사는 거 필요하다 이렇게 수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자꾸 이제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체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반도체나 석유화학 중심으로 중국 수출이 이제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중국이 자체 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로서는 수출 길이 막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수출 증가는 어떻게 보면은 시한부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봐도 큰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늘 수 있는데 지속되기 힘들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더군다나 그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는 홍색 공급망 정책 예. 이런 거를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부품이나 외국 부품 쓰지 않고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거 쓰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 홍색 공급망 정책이 중국의 아주 중요한 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부품 소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현지 조달의 어떤 비중을 보면요, 2000년에는 그 중국에서 부품 소재 현지 조달 비율이 32%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5년은 44%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이 홍색 공급망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자체 생산입니다. 이번에 이제 도시바 메모리를 인수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간이 이제 실패를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시간을 번 거죠.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이게 홍색 공급망 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을 완전히 이제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위협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홍색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홍색인가요? 글쎄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제 중국에 앞서서 홍색이 지금 흑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글쎄요. 이게 왜 홍색 공급망 정책이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경제 사실 지금 총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이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중국 경제 공격을 이기는 방법 우리 자신도 튼튼해져야지 이걸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우선 탈중국 전략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수출이나 내수 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캄보디아 이런 어떤 다른 나라들로 경제 영토를 좀 넓히자. 그래서 이제 그쪽에 수출 기지를 마련하고 또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해서 탈중국의 어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산업 선도 전략인데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중국에 앞서서 첨단 기술,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라. 핵심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라. 최신 기계와 장비를 만들어라. 그래서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려고 보니까 한국에서 기술 사와야 되고 부품 사와야 되고 소재 사와야 되고 그다음에 인재 모셔와야 되더라. 이런 어떤 이제 구조적인 의존도를 높여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앞서 있는데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 투자라든가 또는 뭐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지금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무선수가 있더라도 중국보다는 미래 산업 발전에 앞서가라.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만드는 게 이게 뭐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지금 뭐 인도 캄보디아 말씀하셨는데 캄보디아 가보면은요 거기는 뭐 예를 들면 앙코르와트 이거 보수 일본이 다 공짜로 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어떻게 파고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참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노력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이 거기 먼저 진출해 있다 우리는 그럼 손대자. 그럴 수 있는 한가로운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능동적으로 좀 나아야 된다 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쪽이 아니더라도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에 우리가 정말 곳곳이 한번 진출 전략을 펴야 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주가 다 갔네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